전 세계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빚이 너무 쌓이고 적자가 너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수요의 축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한 번씩 변화를 줘요. 리프레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역 적자를 한 번씩 털고 갑니다. 85년도 9월 달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가 여기서 얘기가 많이 돼요. 일본은 어떻게 됐죠? 버블을 만들어서 사줬잖아요. 무리했죠. 그 버블이 깨지죠. 침몰하죠. 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 미국 대신에 이 수요축을 가져올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돼요.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올해가 참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3일부터 그 베네수엘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었던 사건들이 워낙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걸 갖다 점친다는 것 자체가 신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떠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마켓을 볼 때 이벤트들 중에는요, 언스케줄드 돼 있는 이벤트죠. 그 다음에 스케줄이 돼 있는 이미 예상이 가능한 이벤트가 있어요. 저기 여름에 월드컵 할 겁니다. 근데 진짜 했는데 엄청난 예지력인데 이런 사람은 없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스케줄드가 돼 있는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한번 쭉 깔아놓고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요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날짜가 3월 31일부터 4월 2일인가? 저기 8년 만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은 미중 정상회담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에이펙 경주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이제 와가지고 시진핑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미중 정상회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관세 전쟁을 했잖아요. 미중 간에. 그게 1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잘 된다라는 말씀 그렇지만 이렇게 찾아가면 싸우러 찾아가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럼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갈등이 좀 풀리는 그런 기대들도 생겨날 수 있잖아요. 여기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얘기를 해요. 올해 미중 간의 정상이 4번 만날 수 있대요. If there are 4 meetings during the year, I think that gives the relationship great stability, and stability is good for the American people and good for the world economy.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담 4월에 있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에이펙이 있는데 그 중국 선전에서 있어요.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을. 그리고 또 한 번이 G20 정상회담이 있어요. 거기서 미팅을 하면 3번 만나잖아요. 그럼 한 번이 B죠. 그럼 한 번은 언제야? 라고 하는데 7, 8월 정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이게 잘 됐을 때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갖다가 이거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글로벌 국가에서 G2 간의 갈등이 너무 첨예하잖아요. 그게 미중 간의 관세 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만과 중국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일 수도 있고 히토류 관련된 얘기들도 있잖아요.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혹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 제가 그 기사 하나만 좀 보여드리면 홍콩 언론에서는 4월 정상회담서 무역 휴전을 1년 연장할 듯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 11월까지 돼 있는 무역 전쟁을 1년 더 연장할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실무진단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미국이 중국 상대로 일부 기술안보 규제를 보류한답니다. 그러면서 4월 미중회담 앞두고 긴장 완화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뭐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들도 오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 관련돼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했던 코멘트가 있어요. 미중 관계가 매우 좋은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올해 최대 4번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치 매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대요. 미중의 갈등이 전면적인 경제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던 그런 갈등들에서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뉴스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드 이벤트를 보는 이유는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런데 대신에 뭘 할 수는 있죠?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도 있지 않나요?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 그려보면 그때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걸 한번 준비를 해보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5월 달에 저기 연준 의장 교체가 있죠?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건 한번 뒤에서 자세하게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11월 달에 미국에서는 지금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 선거 되게 중요할 텐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가 그랬어요. 16년도 11월 9일 날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다 공화당이 차지했거든요. 그러다가 18년도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한테 하원을 뺏겨요. 그런 다음에 좀 이렇게 뭔가 정책 추진할 때 되게 힘들었고 그때 낸시 펠론시가 탄핵 발의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그 기억이 남아있겠죠.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의 기억이. 발목이 잡혔던 기억들. 24년 11월 5일 날 트럼프가 당선될 때 대통령 상원 하원을 지금 다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지금 좋지는 않나 봐요. 조금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니까 공화당의 텃밭에서도 패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씩 나오거든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되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affordability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affordability는 뭐냐면 감당 가능한 능력이에요. 감당 가능한 능력. 그러면 인플레이션 아니야? 물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달라요. 감당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물가가 비싸요. 그럼 감당할 수 없냐? 아니죠. 왜? 내 소득이 늘어나면 감당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뭘 보냐면 고용을 같이 봐요. 그 다음에 물가도 같이 봐요. 이 affordability를 누가 제시하고 나왔냐면 조란 만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11월에 뉴욕시장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키면서 당선된 사람인데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해요. 본인 자신을. 그래서 렌트비에 대해서 이거 보조해줘야 된다. 이거 깎아야 된다. 막 되게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New Yorkers who will take on the bad landlords who mistreat their tenants and free small business owners from the shackles of bloated bureaucracy. 근데 이 사람이 당선이 돼요. 왠지 아세요? 뉴욕의 렌트비가 너무 비싸대요. 그럼 렌트비로 떼주고 나면 돈이 얼마 없는데 생필품의 물가가 올라가 있잖아요. 특히 외식 물가가.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포더빌리티가 문제가 되면 사는 게 팍팍하잖아요. 문제는 경제 아닌가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럼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텃밭에서도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물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렌트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시키려고 되게 노력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기업들. 대규모로 이 주택 사가지고 임대하는 기업형으로.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주택 못 사게 해요. 왜? 개인들이 주택을 사야 그 사람들이 렌트 수요에서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 시작하고 있고 모기지 금리 낮추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낮추고 싶어가지고 트럼프는 보통 관세율을 올리나요? 내리나요? 되게 강하게 관세율을 올리잖아요. 작년도 11월 달에 중남미 4개국에서 수입을 하는 코코아랑 커피랑 바나나 관세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말에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수입하는 거 관세 제로. 올해 초에는 가구 수입 관세 제로. 얼마 전에는 철강 관세를 조금 조절해야 되나 이런 얘기 나오다가 관세 위헌 얘기 나오면서 좀 혼란스러워지긴 했거든요. 그 관세들 제가 말씀드렸던 품목들이 약간 느낌이 어때요? 생필품 그렇죠. 그거하고 되게 관련이 많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관세 때리는 게 되게 부담스럽겠죠. 그게 물가하고 직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베네수엘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두로를 가뒀잖아요. 마약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마약 얘기가 별로 없고 전부 다 에너지 얘기가 나와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갖다가 공급하겠다라고. We're going to take back the oil that, frankly, we should have taken back a long time ago. We're going to get reimbursed for all of that. We're going to get reimbursed for everything that we spend.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그거는 왜 그런 의도로 갖고 있을까요?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싶지 않을까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포더빌리티라는 거를 지금 1월부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슈잖아요. 그럼 중간선거 11월 3일인데 이 중간선거 날짜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이런 걸 앞두고 되게 정책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들을 한번 쭉 이렇게 한 3개 정도 판을 깔아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필요한데 미국의 강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은 강달러를 말하는 듯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게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해줘요. 자기는 약달러래요. 근데 되게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는요. 약달러가 영어로 위크 달러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위커 달러를 원한대요. 비교급이죠. 이게 약간 말장난 같잖아요. 뭐야 이게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It's hard to explain to people the headline we oh Trump wants a weak dollar. Not a weak dollar. 잠깐만 볼게요. 달러가 약해지려면 보통 그 나라 통화의 가치나 힘은요, 그 나라의 국력을 반영하죠. 예를 들어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아요. 그럼 미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미국에 투자하려면 달러를 사서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성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강달러가 와요, 보통. 근데 만약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한다는 얘기는 미국의 성장이 강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경기가 좀 약하다는 건가요? 약하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 경기가 약해져야 위크 달러가 오죠. 그럼 트럼프는 이런 거예요. 약달러를 원해서 미국 경제가 약하다?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일까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약한 달러는 좋아하지만 강한 미국 경제를 원하잖아요. 모순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위커 달러가 돼요. 미국의 성장이 탄탄해요. 그럼 달러가 강해야 되죠. 근데 환율이라는 건 상대 가치더라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미국 이외 국가들 있죠. 넌 US 국가들의 성장이 더 탄탄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가 약해져요. 이게 위커 달러예요. 트럼프는 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싫어하지 않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요게 세지죠. 요게 너무너무 세지죠. 그러면 얘네들이 미국보다 더 좋으려면 약간 버블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되게 단단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살 것 같지 않아요? 달러가 약해지니까 미국 물건을 사요. 그러면 미국은요, 탄탄한 성장을 가져가면서 엔드로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해야 되겠죠. 왜? 얘네가 수요가 있으니까. 하나 더, 달러가 너무 약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럼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망가질 수 있죠. 근데 자 보세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아요. 신뢰가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안 망가지죠. 안 망가지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죠.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환율이 상대 가치라서 그래요. 되게 복잡하죠. 자, 그래서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약한 달러가 아니라 더 약한 달러를 원한대요. 달러 가치가 무역 경쟁국의 통화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약한 게 아니라. 이거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달러만 너무 강하면 아무것도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냐면 나는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서 환율 문제로 정말 수많은 싸움을 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항상 약한 통화였다. 이 얘기는 뭐죠? 다른 나라가 자국 통화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정말 너무 싫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아요? 달러가 약한 걸 또 좋아하겠죠. 그럼 달러가 약하면 미국 경제가 안 좋은가요? 미국은 좋은데 쟤네가 더 좋아서 쟤네 통화가 위커 달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그림을 원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위커 달러가 왜 문제가 됐냐면 작년에 보면은 달러가 너무 약해가지고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다. 그래서 금 가격이 막 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 뛰는 걸 보고 기자가 물어봐요. 누구한테?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왜냐하면 재무장관의 롤 중에는요, 달러 가치를 방어하는 그 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달러가 너무 약한데 금 가격도 뛰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달러가 지금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베센트 재무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달러의 약세는 단지 유로의 움직임 때문 이 얘기합니다. 독일 등 유로존의 주요 국가가 국방비 등의 골자인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유로가 강해졌대요. 유럽의 경제 성장이 단기적으로 확 세지면서 유로가 세지면서 달러가 약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찌질해서 약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떠한 통화 이론이든 더 큰 재정 진출을 할 때 통화는 강해진다면서 지금 유로는 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달러는 약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유로보단 덜 강한 거죠. 그에게는 달러가 약한 거죠. 자,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강달러 정책은 유지가 될 거래요. 그는 달러 가치는 다른 통화에 비해 때때로 변동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계속 세다는 얘기요? 가끔 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행정부가 견고한 경제 기초를 마련하면 달러는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단기간에는 약세를 용인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대요. 베센트 재무장관 코멘트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는 강달러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 외에는 언급할 게 없대요. 그럼 달러가 지금 약한 건 뭐냐? 이랬더니 화면상의 가격은 6개월, 1년 단위로 변동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죠? 우리가 화면에 보면 환율 있죠. 이렇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뭐 1,400원, 1,220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변동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달러가 탄탄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자기들의 소임이라는 거지, 달러가 매일매일 올라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센트의 재무장관의 코멘트, 강달러입니다라는 건 에브리데이 달러가 오른다는 뜻인가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화면상은 중요하지 않다. 기조 자체가 강달러 기조를 갖고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위커 달러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베센트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약하거나 강한 거를 조절할 수 있어라는 강한 어떤 자신감이 포함이 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조절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미국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견인할 때가 있어요. 미국 경제의 성장이.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이 전 세계의 수요의 핵심 축이 돼요. 전 세계에서 물건을 사주는 일종의 바이어예요. 근데 시장에는 셀러하고 바이어가 있겠죠. 그럼 셀러가 누구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에요. 그죠? 그럼 미국의 이외의 국가들은 공급을 하고 미국은 수요가 돼요. 그럼 여기다 물건을 팔거든요. 근데 물건을 파는데 계속 물건을 사다 보면 여기는 빚이 쌓이고 적자가 커지겠죠? 여기는 달러가 쌓이고 흑자가 커지겠죠. 맞나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빚이 너무 쌓이고 적자가 너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위협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들고 빚내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금리가 뛰어요. 미국이 돈 빌리기 힘들어져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빚을 한 번씩 청산해야 돼요. 그러면 부도를 내서 청산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많이 빚도 있고 너무 적자가 심하잖아요. 그럼 적자를 해소해야 되죠. 적자를 해소하려면 어딘가에 물건을 팔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상대국에다가 물건을 팔아야 돼요. 어딘가 미국 대신에 이 수요축을 가져올 수 있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다른 나라에 넘긴다는 의미는요, 상대국이 바이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상대국이 바이어가 되려면 얘들이 결국엔 수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이 얘기되는 게 85년도 9월 달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가 여기서 얘기가 많이 돼요. 플라자 합의는 뭐냐면 일본이 엔화를 갖다가 2배로 절상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이 미국의 물건을 사요. 버블을 만들어서 미국의 물건을 사면 미국은 무역 적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90년대 초반가 되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적자를 다 훌훌 털어버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90년도 초반부터 미국이 10년 동안 초강세를 만드는데 그 90년대를 미국한테는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됐죠? 버블을 만들어서 사줬잖아요. 무리했죠. 그 버블이 깨지죠. 침몰하죠. 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는 함의가 뭐냐면, 이렇게 미국이 수요의 축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한 번씩 변화를 줘요. 리프레쉬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역 적자를 한 번씩 털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또 되게 장기적으로 좋다가 중간에 요런 때 한 번씩 수요축이 변경될 때는 일본 주가가 더 오르기도 하고 그러죠.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에는 또 신흥국이 여기 중심에 서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변화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대 국가의 통화가 세고 상대 국가의 수요가 좋잖아요. 위커 달러였겠죠. 그러면 무역 적자가 줄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케빈 오씨도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트럼프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돈이 많이 풀리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트럼프는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 이게 되게 많은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이제 케빈 오씨가 들어왔으니까 케빈 오씨는 결국에는 트럼프의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화끈하게 내려주지 않겠어? 라는 질문이신 거죠. 그죠? 그게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금리를 많이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커지지 않겠어?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 만약 인플레이션이 커지면 금리를 내리기가 두렵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잠깐 봐요. 혹시 만약에 연준이 어설프게 금리를 인하해요?
그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우리 올해 11월 3일 날 뭐가 있죠? 중간선거가 있죠. 중간선거의 화두가 뭐라고요? affordability라고 했죠. 이거 자극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선거에서 불리할 것 같으면 마구잡이로 금리 인하를 종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되게 이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리한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잖아요. 그럼 되게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케빈 어시라는 사람이 경합이 마지막까지 붙었던 사람이 케빈 해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트럼프하고 굉장히 친해요. 트럼프 정책에 딱 붙어 다녀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연준 의장으로 가장 유력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확 확률이 떨어지고 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안 됐을까? 분석이 그렇게 나와요. 트럼프하고 너무 친해서. 너무 친하면 연준이 정부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금리를 확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유일한 파수꾼이 연준이거든요. 그 파수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면 인플레를 아무도 안 맞겠네? 이런 생각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트럼프의 의중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심어주지 않으려면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하니까 매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케빈 워시를 선출한 거에도 이 연준의 독립성을 잘못 흔들면 인플레이션을 갖다 흔들 수 있다. 이 두려움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봐요. 사실 파월을 잘라야 되는데 못 잘랐거든요. 왜 못 잘랐을까요? 파월이 너무 세서 그게 아니라 혹시 자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할까 봐. 그 걱정이 되게 컸던 거죠. 그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럼프가 이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자꾸 금리 내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믿는 구석이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4%대 성장에 1%대 물가를 원해요.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대요. 성장이 세잖아요. 보통. 그러면 수요가 늘죠.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그럼 보통 물가가 올라야 돼요. 그러면 성장이 고성장이 넘으면 고물가거든요. 근데 얘는 언제 꺾이냐면 고물가가 금리를 끌어올리죠. 그럼 일정 임계치를 넘어간 금리가 성장의 뒤통수를 딱 때려요. 그럼 성장이 꺾여요. 그러면서 물가가 같이 꺾여 내려와요. 고성장과 고물가는 금리가 올라오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좋았다, 나빠졌다. 이게 사이클이 나와요. 이런 게 있어요. 성장이 센데 물가가 안 오를 때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어떤 때 그러냐면 생산성이 높아질 때 그게 가능해요. 1,000원이 있는데 1,000원을 들여서 제품을 10개를 생산해요. 그러면 개당 코스트가 100원이죠. 원가가. 그럼 제가 110원에 팔아야 10% 마진 나죠. 그럼 물가는 110원이에요. 근데 똑같이 1,000원을 들였는데 이제 100개를 생산할 수 있대요. 로봇가 만든대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손도 빠르대요. 그러면 개당 코스트가 10원이죠. 그러면 11원에 팔아도 10% 마진 나죠. 맞죠? 첫 번째, 제품 가격이 싸졌죠. 두 번째, 제품 가격이 싸지면 저 같은 사람도 살 수 있지 않아요? 수요가 늘잖아요. 수요가 늘면 공급을 늘려야 되죠. 공장이 늘어나죠. 채용이 늘어나죠. 월급이 늘어나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죠. 공장이 늘어나죠. 설비가 늘어나죠. 월급이 늘어나죠. 선순환 돌리죠. 그럼 성장은 센데 물가가 안정이 돼요. 왜? 생산성 혁명이 있으니까. 이 생산성 혁명의 중심에는 AI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사를 몇 개만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성장을 만들면서도 물가가 안정됐던 시기가 있었냐? 1990년대가 그랬대요. 1990년대에 이걸 꿰뚫어 본 사람이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었어요. 성장이 올라오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자라고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뿐히 무시. 금리 인상을 안 해요. 근데 그린스펀의 말이 맞은 거예요. 왜? 인터넷 혁명으로 생산성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안 올라오고
아름다운 성장을 이어간 거죠. 그래서 그린스펀은 마에스트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케빈 러시도 90년대 그린스펀 전 의장의 결정을 거론을 했대요. 이 사람은 시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신호 이런 거 별로 안 믿고 뭐라고 했죠? 그냥 딱 고집을 부리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더니 경제는 더 강해졌고 물가는 오히려 더 안정이 됐대요. 그러면서 뭐런 얘기 하냐면 그때처럼 인터넷 혁명처럼 AI가 1년 안에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죠? 이게 생산성의 혁명을 만들면 성장은 강한데 물가가 안 올라요. 그럼 금리를 내릴 수 있겠죠. 트럼프가 아까 금리 내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그린스펀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럼 그린스펀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맨 밑에 기사 한번 보세요. 트럼프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90년대 그린스펀 같은 사람을 원한대요. 케빈 러시하고 코드가 맞나요? 안 맞나요? 매파라기보다는 트럼프하고 온라인이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차기 연준 의장 얘기가 나오면서 따라 나올 단어는 생산성이라는 단어, 그린스펀이라는 단어, AI라는 단어,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오늘 교양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